제가 원래 정무적으로 강의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서정환 원장님께서 저하고 오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한테 나왔습니다만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한국 미완의 기적. 이게 지난 4월달 출간한 책의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50분 저 생각을 드리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한 30분은 질문을 받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데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 요점은요, 언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하다. 특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게 갈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지식인들의 언어 사용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신좌파와 그들의 언어. 여러분들께서 신좌파 소리를 잘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건 오늘날 신좌파들입니다. 이 신좌파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대화된 나라에서 산다 하니까 이 근대화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사회적 그런적 모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그런데 언어를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국어 그거는 글짓는 사람이 소설도 시도 쓴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한강 기적을 완성한 근대 국가에서 살고 있다.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강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기적이 따름이에요. 그 나머지 정치, 법치, 사회는 근대화 됐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현실에서 그거는 느낄 수 있는데 여전히 전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완성된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고 2분의 1 기적을 이룬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2분의 1을 완성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이런 요소들 저런 요소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양만 대접은 못 받죠. 그래도 뭐 인격도 갖추고 뭐 윤리성도 있고 지식도 갖추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사람 하지만 돈 있다고 나대면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좀 있다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떵떵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대우를 받고 우리보다 G7 국가, 한국은 이제 뭐 겨우 후보 국가가 될까, G12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식 언어의 중요함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례를 보면 분명해지는데요. 언어는 인간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가 세상을 기독교의 바람에 불도록 했거든요. 뭐 기독교를 안 믿더라도 사랑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소위 세상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는 이 바리사의 파, 사두의 파가 이게 이제 주도적 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란 말보다는 율법을 중요시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율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언어는요, 세상을 바꿉니다. 말이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 때 구호죠. 자유, 평등, 박애, 리버티, 프레터리티. 여기서 이 프레터리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박애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연대하라는 말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어쨌든 이 구호가 프랑스를 완전히 뒤집었죠. 그리고 건대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과 문자가 있기 때문에 문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걸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가 사상을 낳는다. 사상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 시장이 언어죠. 그래서 이 사상 편향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사상적 분단국가입니다. 북한은 극좌 체제죠. 소위 주체사회주의. 남한은 자유주의 체제. 사상적 이 분단에 대해서 적화 통일을 노리는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맞붙어 있습니다. 그 남한 사회에서는 잘 알다시피 좌파, 우파가 희투성이 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여야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 이전까지는 그냥 뭐 여야예요. 다 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큰 이 원칙 아래서 정책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가능했다고요. 그런데 YS 이후에 좌파가 한국 정치를 주도하면서 이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적 가치를 놓고 이제 이게 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협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과정에서 언어와 가장 큰 무기다. 오늘 남한에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 좌파 세상이다. 맞습니다. 좌파 세상이 맞죠. 교육계, 노동계, 문화계, 예술계, 시민사회, 그리고 검찰, 법원, 헌재, 국회, 여러분 뭐 대통령까지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이 당선되지만 대통령 한 사람밖에 바뀐 게 없다고요. 좌파가 완전히 한국 사회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어의 무기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었다. 여기에 비해서 우파는 굉장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보면요. 고대 히랍에서 이 언어와 더불어 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뭐 신문, 텔레비, 라디오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말로 상대를
설득하고 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히랍의 민주주의의 최초 이 시작은 기원전 508년입니다. 소위 클라이스테네스라는 위대한 정치인이 나와서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당신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라. 말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히랍 민주주의의 본질이었어요. 말과 더불어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히랍에서부터, 언제부터? 기원전 508년. 여기에 비하면 여러분들, 북한에 전단을 보내면 까보서 보내겠다. 날 인사를 필리핀에서 보내는데, 까보서 보내겠다. 5.18, 그것이 잘못되고 잘되고 관계없이 5.18 흠집내는 벌금 내고 까먹서 보내겠다.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2500년 전에 히랍의 정치 지도자들이 당신들 마음대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히랍의 민주주의 지도자 페레클레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데모크라시. 그걸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받아 쓰고 있는 거죠. 2500년 전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말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말로 상대를 설득하고 이걸 나중에 제자되는 플라톤이 정의한 것을 우리는 걸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선 문장보다는 페이스 투 페이스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기원전 390년 전후에 소위 수사학, 레토릭이 히랍에서 발달했습니다. 내가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가 상대를 공격하고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말이 결정적인 이게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학교를 만들었어요. 아테네, 소위 레토릭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길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논리학이 이게 겹쳐지면서 이것이 바탕이 돼서 민주주의가 발달됐다고요. 이게 로마로 갔고, 이게 영국, 미국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북한은 시킨 대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앵무새처럼 시킨 대로 짓거려야 되고 자유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자유의사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인의 언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에서는 대표적으로 시저가 있죠. 그 시저가 한때 정치적 바람 맞아서 로도스 섬에 가서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게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자 남긴 글이 있습니다. 골 전쟁이라고 프랑스에서 전쟁하면서 매일 로마에 자기의 활동을 보고를 했다고요. 요즘 생각하면 이게 미디어 전술이야. 그게 책으로 이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자 동시대 사람 키케로라는 사람은 평민이고 10점 만에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법률가긴 하지만
웅변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웅변가 이 책은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제가 법대 서울대학 학원에 카리큘럼을 봤어요. 수사학이라든가 논리학은 제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가 뭐 대학교 나오신 분들 다 계신데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수사학 논리학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짜 뉴스를 만들고 헛소리하고 멋대로 짓거리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언어상이 얼마나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나 로마의 고전을 속속들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지식이나 지도자들은.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45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처녀. 그래서 스페인 전쟁하러 갔다고요. 1588년인 같은데 출정하는 군인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왕의 심장과 용기를 갖고 있다. 이게 남자가 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45년을 통해서 영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처칠 이야기한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철의 장막, 처칠 이야기한 이야기. 미국은 오래 잘 알지만 링컨 대통령을 예를 드는데 우리가 아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소위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야기한 건데 이게 게티스버그 전쟁이 끝나고 추도식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게티스버그에서는 3번 연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 가장 위대한 연설은 재선 취임 연설입니다. 남북전쟁이 막 끝나고 재선돼서 취임한 연설인데 링컨이 원래 천천히 읽었대요. 이 발언이 약 7분 걸렸다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제가 원어를 이야기할게요. With malice toward는 이 멜리스는 원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지 마라. With charity for all. 캐릭터를 잘 알다시피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자. 남북 전쟁이 4년간 60만 죽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원수가 돼서 싸운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될 텐데 링컨이라고 뭐 생각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먼 미래를 생각해서 절대 앞으로는 적대하지 말자. 이 연설문은 링컨 기념관 오른쪽 벽에 서 있어요. 만약 워싱턴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연설이 노예 해방도 시켰지만 그 이후에 갈등을 겪으면서도 분열되지 않고 미합중국이 보존될 수 있었던 영혼이 담겨있는 언어입니다. 우리도 이 정도의 지도자의 연설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레간이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악의 제국 소련 이블 엠파이어 기독교에서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소련을 없애줘야 돼. 이러니까 키신저나 닉슨을 포함한 우파는 물론이고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쟁과 거부 이렇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 했지만 결국 레간의 말대로 현실이 됐죠.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언어 사용 수준은요, 이게 정말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 사회가 타락되어 있는 가장 생생한 증거는 언어 사용의 타락입니다. 뭐 여러분 매일 듣고 보고 하시죠. 우리가 말 들을 때마다 영 기분이 나쁘다고요. 예? 이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게 우리 한국사의 수준이다. 따라서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상투쟁을 하는 사회에서 혁명가들이 노리는 최종 목표, 최초의 목표는 언어 사용의 주도권을 잡는 거다. 뭐 저는 이 점을 절대로 믿습니다. 우리 남한의 이 정당 보면 잘 아실걸요. 우리 우파 정치나 지식인들, 뭐 저는 단언컨대 한국 사회에 진정한 우파 정당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짜 우파 정당은 있죠. 근데 진짜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진짜 좌파 정당 존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그거는 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더 좌는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파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이 언어 사용을 보면 늘 수세적이고 회피적이고 색깔 공세가 오면 이게 도망가는 언어를 쓴다고요. 좌파들은 반대입니다. 공세적이고 아주 그 다음에 유혹하고 기만적인 용어를 쓴다고요. 대표적으로 자기의 색깔을 감추면서 상대를 색깔 공세한다고 몰아붙인다고. 진짜 자기가 색깔 투정하면서 좌파들이. 그런데 우파들은 색깔 투정을 생각도 안 하는데, 아, 우리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도망가기 바쁘다고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성패는 거기서 결정납니다. 성패.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요, 우파 지도자들 예를 들면, 와이어스는 동명보다 민족이 우선한다. MD는 비즈니스 프렌들이 정책하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중도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하겠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인 씨 말을 듣고 경제민주 하겠다. 그건 좌파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좌파 DJ는 햇볕 정책, 이게 상당히 기만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좌파들은 참여민주주의 좋죠. 다 참여하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은 친좌파들의 전용 용어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 사는 세상,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청한테 뚜닥하게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은 사람 중심 경제, 뭐 이상 좋은 말이 있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의 좌우파들이 헷갈리는 행보를 배설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보수 정당, 진보 정당의 말을 쓰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파 정당, 좌파 정당, 우익 정당, 좌익 정당이라고 부르십시오. 미국의 경우는 공화민주 다 이게 자유주의, 자본주의 당이기 때문에 우익 정당들이에요. 정책을 놓고 보수 진보가 바뀐다고. 뭐 낙태, 총기 문제. 다시 시작해서 사상에서 자유주의는 우익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좌익 사상이에요. 따라서 내가 자유주의를 믿는다. 나는 우파 우익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사파, 내가 왜 좌익이야? 아니, 주사파인데 좌익 아니면 뭐예요? 그건 좌익, 좌파예요. 그러면 진보와 보수는 뭐냐? 정책의 노선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노택동, 그 다음에 덩소평이가 있었죠. 그런데 덩소평이도 노택동이도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노택동은 보수고 덩소평은 진보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내의 보수 진보야. 노택동은 최초 자기들이 선언했던 중국 공산당의 기본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노선을 고수했기 때문에 노택동은 중국 공산당의 보수. 그 다음에 덩소평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 경제하자. 이게 전향적 수정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산당의 입장에서 진보적 노선이라고. 이게 보수라고 하면요, 영어로 컨서바티브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사람이 번역하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말입니다. 전통적 입장이라고 해야 돼요. 보수하면 이게 꼬리타분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전통적 입장은 다릅니다. 시간이 아무리 가도 바뀌지 않은 원리 원칙이 있잖아요. 뭐 충교를 하라, 인권을 존중하라,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진보를 프로그레스를 안 하고 리버럴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건 전향적 미국의 소위 자유주의자이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내가 전향적 입장을 취하겠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리버럴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진보라고 그러는데요. 영국에서는 사회주의를 프로그레스로 아예 못 박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레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신좌파들이 이제 오늘날 국제사회를 지배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최근에도 박근혜 시장이 뭐 정율성 때문에 시비를 하니까 아니 2년 시비가 끝났는데 무슨 시비냐. 그 다음에 국민당 국민의힘 당명 만들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러분 앞으로 2년씩 이야기하지 마세요. 2년 시간 끝났습니다. 2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명에 사상적 색깔을 뽑아라 해서 된 게 이게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동서냉전은 끝났지만 신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낯서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 전통적 막스 레닌 노택동의 이 혁명 노선이 계급투쟁 폭력혁명이었거든요. 이것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스탈린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모순을 서방의 지식인들이 다 봤다고요. 헝가리에서 이게 민중봉기 일어났을 때 소련 탱크가 가서 제압을 했고, 척벌에서도 그랬죠. 이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자원주의가 곧 망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프로레타가 된다고 헛을 쳤는데 그게 아니고, 자원주의 볼 때 이게 더 공고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급투쟁이나 폭력혁명에 이게 자꾸 밀린 거죠. 이 프롤레타리아가 산업화되면서 잘 살게 되니까 부르주아지로 됐다고. 그게 중산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막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 해서 들고 나온 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혁명 이론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뉴 레프트라고 그러는데 신좌파.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태리 공산당 창설 멤버고 감옥소 가기 전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련이가 집어넣었어요, 감옥소에. 1927년인가? 그리고 1936년 감옥소에서 죽었어요. 예, 그 안에서 쓴 책이 프리즌 노트북, 감옥 옥중수고라는 이 글을 남겼는데, 이게 그람시가 주장한 막스의 이론을 새롭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문화혁명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문화혁명이 뭐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 부르주아지의 문화를, 사회주의 문화,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바꿔야만 비로소 혁명이 성공하지, 개혁헌장 폭력혁명까지는 안 된다. 이걸 1960년 영국의 막시스트들이 들고 나온 거예요. 예, 선구자가 레이먼 윌리엄즈라고 캠브리지는 학생 때부터 공산당에 가야만 골수 막시스트인데, 이 사람이 이 이론을 들고 나와서 책을 쓴 게 Long Revolution, 장기혁명.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람시의 문화혁명을 하려면 긴 세월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을 쓰면서 소위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 그래서 나왔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진좌파들의 아주 중요한 투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스가 특히 젊은 사람들, 애들을 많이 참여시켜라. 오늘 우리 좌파들 길거리에 애들 들고 나오잖아요. 아니, 애들까지 들고 나와요. 그게 친좌파들의 교과서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해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문화혁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본주의 요소에 둥지를 틀어라. 소위 진지를 구축하라. 그리고 구축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진지하고 연대해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려라.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한 문화혁명 헤게모니 진지전의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 전 세계 신좌파들이 바이블로 삼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 서구의 이 역사를 보면요, 지식인들은 집요합니다. 자기가 목표 세우고 끝까지 돼요. 그리고 이 신좌파 뉴렉터가 이제 그때부터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좌파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되니까. 글로벌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출판한 게 신좌파 평론집, 뉴렉터 리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책을 서점에서 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자유주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고생하시는데 이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즈와 이게 한패인 페리 앤더슨이라는 캠브리지 출신 막시스트가 중심이 돼서 뉴렉터 리뷰 평론집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뉴렉터 사상가들 글을 싣고 자기들 이론을 실어서 이걸
우리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펠 앤더슨은 지금은 UCLA에 가서 사회철학 교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나 정신력으로부터 뉴 랩트라는 말은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B 대통령 나올 때 동아일보가 바람 잡아가지고 김진홍 목사하고 뉴 라이트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 뉴 라이트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뉴 페이스도 아니고 뉴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뉴 라이트 영향할 사람 없다고. 그러나 좌파들은 이게 2015년 수입해서 번역해서 읽었다고. 다시 하겠어. 뉴 랩터의 소위 사상기론을 우리 남한의 좌파 지식인들은 일찍부터 공부해왔다. 그러나 그 사람은 뉴 랩터는 말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신영보이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을까? 제가 늘 패션을 가졌어요.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태를 보면 제가 이해가는 게 있다고. 다시 하겠어. 고향에 내려가서 엎드려 있을 게 아니고 책방을 열고 책을 만들고 선전하고 이게 문화투쟁의 한 형태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사람이 책방을 해. 도서관, 대학교 앞에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그렇게 하고 신정복이가 우리 한국 사회에 안토니오 그람시 문화혁명 이루는 퍼뜨린 주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정복이가 쓴 책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좌파들은 그걸 한유하고 다 읽었을걸요. 그 감옥으로부터의 편지라는 이 제목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 소고에서 나왔다고 봐요. 프리즌 노트북. 같은 그래서 이 신좌파들이 오늘날 프랑스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죽었지만요. 그 다음에 독일은 하버마스, 루카스. 그 다음에 미국은 없을 것 같죠. 미국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책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마이클 샌더리슨.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더 뉴레터입니다. 그 다음 우리 중앙일보 조선 언론들 맨날 모셔가지고 기업들 세미나 하고 강연 듣고 하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 스티글리츠 이 사람 뉴레터입니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에 있는 유세 교사든 마르크제 유명한 뉴레터의 투자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 아마존에서 나온 책을 구입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책 이름이 컬추럴 레볼루션이에요. 미국 사람이 쓴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미국 사회에서도 문화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좌파들 보세요. 자기 편 함부로 안 쫓아냅니다. 어디 가든지 끌어안고 간다고. 연대, 소위 체제 변형을 하면 목적을 확고히 바꿨기 때문에 또 이론적으로 최소한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안고 가요. 그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삐딱한 여하면 당장 추방이야. 징계. 태모 의원 사람 이야기했다고 징계받았다고. 아니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김대 때 5.18 이거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했다가 쫓겨나갈 뻔 했다고. 그 나중에 무릎을 꿇고 강원도지사가 됐죠. 아니, 민주주의에서 핵심이 표현의 자유인데, 민주주의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당내 언론자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민주주의일까요? 가짜 민주주의고, 이걸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표현을 일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그런다고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저는 그대로 돼서 일찍부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뉴렉터의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방.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냐? 자본주의 문화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체제를 다 뒤엎어야죠. 학교, 가정, 교육, 교회, 정부, 시장 할 것 없이 자본주의에 물들고 있는 이 족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게 해방이고, 사회정의, 모든 배급, 특권, 불평등을 깡그리 없애야 된다. 이게 소위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전체화, 사회 국가가 몽땅 프롤레타리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론인데, 그걸 캄보디아의 커멜루즈가 실천하다가 실패했죠. 커멜루즈 지도자들은 파리에서 공부한 다 박사들입니다. 다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고 돌아가서 실험을 한 게 소위 커멜루즈에서 일어났던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 뉴렉터는 골치 아픈데, 한국의 좌파는 뉴렉터다. 그리고 이미 얘들은 그람시가 이야기한 대로 곳곳에 진지 구축에 성공했다. 그리고 연대하자, 참여민주주의 실천연대, 이 모든 구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대해서 투쟁하고 있고 해결문을 다 장악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싸우자. 전부 다 눈치 실실 보고 그들은 좀 뭐 하는 척하고,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감옥 써가고 처벌받는 거 봤거든요. 내가 이 정권이 조선을 했다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불리기 당하지 않을까,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반대로 고쳐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완의 근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근대화는 용어가 모더니제이션이에요. 사실 이게 현대화입니다. 근대화가 아니라. 일본 사람이 근대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쓰는데, 근대화는 근대 국가가 출현한 이후 현재까지를 말하는데, 이게 현대인데, 이 근대화되는 과정은 서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서구의 근대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근대화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구는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까지, 서로마가 476년에 망했어요. 르네상스가 1400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요 1000년을 암흑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왜 암흑시대냐? 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개인, 국가를 다 지배했습니다. 영주도, 왕도, 시민도,
교회 세례를 안 받으면 행사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부 생활까지 신부가 간섭을 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인간의 존엄성이나 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사람 누르면 이게 이제 떠받쳐 일어나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듣기 이게 아니지 않나 해서 답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활 때 찬란했던 고전시대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 찬란했던 고전시대가 이게 뭐냐 하면 기원전 6세기 히랍 그리고 로마 고마정 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다신교 시대예요.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믿으면 되고 누구도 간섭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유가 있었고 그야말로 문화도 찬란했고 온갖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뭐 잘 알다시피 호모도 그때 나오고, 예? 이것을 향수를 느끼고 그때로 돌아가자. 이게 문해보호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 시대로 넘어오는 게 르네상스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 주체적인 개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인간의 건조하고 그 인간이 건조가 된다면 사회가 건조가 되고 사회가 건조가 돼야만 국가가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를 이제 시작으로 인간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소위 분투를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인쇄술이 발달됐습니다. 1440년, 1490년가 있는데 구텐 베르그가 그전에는 다 이게 필사고 양피지고 돈 있는 사람, 권력자만 지식을 독점했습니다. 책을 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출판 기술이 발달되면서 대량 출판이 가능해서 신문 출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 97개 종가 이걸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독일 전체에 퍼뜨렸어요. 2달 돼서 유럽 전체에 퍼뜨렸다. 그래서 이 출판의 종교개혁을 가져오면서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고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대항해 시대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상의 4개의 지성을 대서양하고 태평양까지 이게 확대되다 보니 시야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완전히 과거 아무 시대 인간하고는 다른 인간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과학혁명이 일어났어요. 과학혁명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해 을 기점으로 뉴턴이 소위 자연천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써낸 1680년대까지를 과학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학혁명에 대해서 지동설 뉴턴은 지상에서의 운동 법칙하고 우주에서의 운동 법칙이 같다 하는 걸 입증했습니다. 중력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껏 우주는 신비의 세계고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뉴턴에 의해 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세계다. 여기에서 이제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인간이 나는 종교한 존재고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고 내가 주체다라고 하는 근대인의 타산이 그때 비로소 일어났다. 네. 그리고 이게 산업혁명이 알다시피 18세기에 일어나서 사회가 다양해집니다. 자본가, 금융가, 무역업자, 기술자, 상인, 노동자 이런 과거에 없던 이 시민 계층이 생겨나고 돈 가진 부르주아가 생겨나면서 중산층이 생겨가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됐습니다. 부르주아 사회. 그래서 이게 사회가 근대화된 거예요. 다시 하면서 정신적 각성으로부터 소위 물질적 축적 그리고 뭐가 일어났나 사상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개몽사상입니다. 18세기 1700년대부터 1800년 이 어간에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소위 정치체제 사상이 그때 다 생긴 거예요. 이걸 개몽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잘 알 때 우리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뭐 영국의 토마스 홉스다, 존 로크다, 프랑스의 뭐 몬텍스크에다, 아담 스미스다, 데이비드 휴미다 이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소위 정치적 자유주의 사상,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과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여기서 이제 입헌주의, 소위 사회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국가는 국민과 계약관계다. 따라서 국민이 주권자다 하는 철학이 거기서 결정이 됐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소위 헌정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 헌정체제는 소위 대정부, 대국회, 상권분립, 법칙 이와 같은 구체적 사상과 이론이 확립이 됐다고요. 이 사상의 힘으로 이제 뭐 밥은 먹고 사니까 이제 사상으로 무지한 거야. 그래서 일어난 게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입니다. 이게 소위 근대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구는 인간이 사회가 국가가 건너는데 얼마나 걸렸나.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0년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온갖 문제들이 많았죠. 다만 미국만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편적 가치와 사상에 입각해서 오늘날 지도적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민주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서 많은 피를 흘려서 됐는데 그 한국은 어떻게 됐나? 우리 74년 됐거든요. 건국한지. 완전히 하기에는 시간이 짧죠. 이게 정신적, 물질적 토대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게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입니다. 마음부터 해결하고 뒤돌아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정치적, 법치적, 시민사회 근대화가 안 되면 경제적 기적도 갉아먹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근대화 간단히 생각할게요. 우리의 민족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조선시대도 자본주의 명화가 있었다. 그 강만계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교사는 무조건 우리가 제일 잘났다. 거짓말 많이 합니다. 왜곡을 많이 해요. 조선시대요. 여러분 공부해보세요. 정신적 암흑시대였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앞에 엎드려서 복종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학문적 암흑시대였습니다. 성리학 이외에는 어떤 것 하지 마라 하면 사문남적으로 다 죽였다고요. 뭐 개혁의 근주를 알려는 우리 정조 대왕께서 앞으로 자네들 성리학 위원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랬다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태규 선생님이 니만한테 책 만들면 안 돼. 책방 필요 없어. 일본어 메이지시대 서점이 수천 개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개인 책방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학문적 암흑시대. 그럼 경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원군이 신비 대면양에 났을 때 이제 북한 실학자들이 개국하자, 교역하자 이러다가 그러니까 대원군이 개국하고 무역하면 나라 망한다. 곳곳에 척박에 세웠죠. 그러다 망한 겁니다. 조선의 경제체제는 노예체제였습니다. 양반, 제주가 좋은 거 늘고 농사 지었죠. 산업공상. 이런 조선에서 뭐 자본주의 명화가 있고 근대화 상이 컸다. 그거는 자 이런 말씀드리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로 뭐 지금 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배한 일제는 산업화 시대의 일제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천황중신, 개인주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근대화 되지 않았어요. 근대화 과정이고 일본이 우리 조선 땅에 하면은 조선의 일본화였을 따르네요. 다만 씨앗이 조금은 뿌려졌다고. 현대 교육제도, 관료제도, 소위 현대 형법제도, 뭐 인프라 등등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 조선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말도 못 숙여. 따라서 조선시대 근대화 명화 삭덕다는 민족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우리의 근대화는 1945, 48년 이후입니다. 어쨌든 저 개인의 주장이에요. 이승만 시대에 근대화가 시작됐다. 뭐 내용은 형편없지만 소위 보편적 가치에 의한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건국했다. 이건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게 근대화 시작입니다. 그리고 전쟁 극복하고 미국 사람하고 손잡혀서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잘 하도록 해줬죠. 그 다음에 근대인은 언제 탄생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따지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근대인이 됐다. 박수를 크게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 대통령이 생활운동하고 산업하는 우리는 5천년 내 가난한 숙명이다라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 세대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점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밥도 한 끼는 뭐 이게 밥인지 죽인지,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랬다고. 박 대통령이 채찍을 가해서 우리를 먹고 살도록 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부여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력적 인간이 박 대통령께 탄생했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 한국인의 건대화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건대가 된다. 사회가 건대가 돼야죠. 그는 여러분 조고 싶고 간에 전두환 시대에 우리 사회는 건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부르주아지 사회, 중산층이 언제 생겼나? 전두환 시대죠. 이건 전두환이가 아무리 싫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 이영웅 교수가 책에서 썼습니다. 유사일에 자립경제가 언제 생겼나? 그거는 80년대다. 자립경제는 뭐냐? 우리 자체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팔아먹을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중화고 기반은 닦았지만 완성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한 3만 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합하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안 돼요. 그래서 50 정부가 중점적으로 실천한 게 중소기업 활성화였습니다. 기를 쓰고 중소기업을 기술적으로 작은 면에서 판로까지 우리가 도와줬다고. 우리 조사청에다가 당신들 기왕이면 외국 제품보다 우리 중소기업 업체의 제품을 써달라. 이게 강요가 아니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50 말년에 중소기업이 약 8만 개. 이게 합해지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고 해외에 팔 수 있는 시장을 갖춰준 게 50대고 그 과정에서 중산층이 생겼죠. 뭐 마이카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나도 뭐 차 갖고 있잖아. 나도 아파트 한 대 살 수 있다. 다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이 전두환 시대에 비로소 우리 사회가 건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고 떠남으로써 소위 정치 건대화의 문을 열어주고 떠났다고. 그렇다면 사회까지의 건대화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에요. 나머지 그런 정치 건대화, 법치 건대화, 사회 건대화는 그 이후 정권인데 YS 역사적 사명은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삼당 합당했죠. 공화당 세력, 민정당 세력, 김영삼 자리에서 합해서 이게 민다당이 됐다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돈 받아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분이 갖고 있는 역사적 사정은 그런 적대 세력이 하나가 됐으니까 다 민주주의 체제는 같은 입장에서 지키는 입장이니까 정치를 발전시켜야죠. 진정하기 위해서의 민주적 정치.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입니다. 법치의 정착화. 그리고 시민사회 수준을 그걸 올려서 다음 단계로 쫙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YS를 누가 불러갔습니다. YS 때부터 대한민국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역사 말았어요, 우리. 그거는 민주주의의 유린이고 법치의 파괴예요. 이건 전두환 오후하고 관계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걸 해서 좌파들이 민주의 영웅이 되고
지하 투쟁에서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사회 곳곳에서 정치를 만드는 데 성공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알고도 그대로 지나친 게 많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깊이 양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건도하는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더 딜끄는질 치고 있다. 아니 전두환 대통령이 잡혀갈 때 특별법위에서 합천 선정에 갔는데 검찰이 가지고 강도범 잡아온 수갑쳐서 올라서 영장에 집어넣었다고요. 아니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고 도주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인데 전직 대통령인데 우리 검찰 아저씨들이 가가지고 예? 강도범 잡아오는 식으로 가서 집어넣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너무 오빠 너 거짓말이야. 그리고 뭐 단순하고 뭐 이게 법치입니까? 소위 정치 지도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킵니까? 김영삼이 때부터 법을 파괴했다고. 그 이후에 역대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특별법이야. 위헌적 특별법. 그 박근혜 대통령은 공소시효 끝날 때 되니까 그거 안 돼 해서 공소시효를 늘리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의 본인, 가족, 참모들 재산 다 뺐었다고. 그건 위헌해요. 그 다음에 5.18 너희들 욕하면 감옥서 넣어. 그래. 반형도 쪽 법이죠. 그 5.18 진하면 또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호텔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건 다 원인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데 한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하고 질문 받을게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걸 저는 근원적인 모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근원적 모순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기적도 건대와도 이룰 수 없다 하는 게 저 입장인데, 근원적 이 모순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사상의 빈번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관학교 나오고 오늘 일요일까지 교실에서 사상을 배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사상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사상분단 국가에서 그래도 북한이 적화 통일하겠다고 하는 위협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에서는 좌우가 이게 격돌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상을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참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참 국민적으로 일깨우는 훌륭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강의 끝난 데야. 선생. 끝난 데는 집이야. 끝난 다음에 집이야. 이 사상의 빈곤. 사상인데 사상도 풀어야지. 어떻게 위력이 문제도 풀어야. 선생님, 저거 앉아서. 사상은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사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국가가 정하는 가치에 의해서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국가 운영의 원리가 사상이고, 철학자하고 다르면은, 철학자는 뭐 인생, 우주, 이런 학문적인 분야지만, 사상가는 그 시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깊고 넓게 관찰을 할 뿐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 출발해서 앞날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소위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학자보다는 사상가가 중요한 게, 사상은 그 시대 안내자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상 투쟁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상이 밥 먹여주나 말겨요. 아니면 뭐 그거지. 빵이 비만하면 굶어 죽죠. 국가가 사상을 비만하면 망합니다. 빅돌 유호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는 막을 수 있지만 사상은 투쟁에서 막을 수 없다. 군대는 막을 수 없다. 빅돌 유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상 빈곤 현상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이념의 시대를 끝났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분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념의 시대를 끝났다. 끝났지 않으면서 동서연령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요, 공산주의의 패배, 자유주의의 승리입니다. 따라서 동서연령을 이루어서 하면 자유주의 시대다. 그런데 이념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얼마나 무식하면 이게 좌파들이 우파들 같은 걸 하면서 이념 시대 끝났는데 색깔 공세야. 그럼 우리 국민의힘 아저씨들은 뭐 하고 있다고 모르기 때문에 색깔 공세. 사상 도정에서 색깔 확실해야 된다. 저 아까 좌익, 우익, 좌파, 우파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좌익, 우익이 섞였기 때문에 불아파처럼 여기에다가 그 말을 안 쓰고 보수다, 진보다 하면 이게 색깔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진보하면 이 사람들 허리를 편다고. 정의, 변화, 미래, 보수, 독재, 부패, 수구, 꼴통. 우리 우파 정당이 늘 보면 보수 우파 이런 말을 써요. 왜 보수를 붙입니까? 그건 아주 무식한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익 정당이다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래야 상대도 색깔을 분명히 안 할 수 없다고. 나는 우익인데 너는 뭐야? 진보? 아니 진보는 사상이 아니야. 뉴레트 수치사실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색깔을 피하고 진보다 보수다니까 좌파들은 없죠.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이 색깔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건 시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좌우 날개론. 국가는 좌우 날개를 날아야 된다. 제가 2007년에 쓴 책의 이름이 이념은 날개가 아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상에서 중도는 없습니다. 좌에는 우예요. 수정 공산주의, 수정 자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수정 공산주의 좌익이에요. 수정 자본주의 우익입니다. 중도 없다고요. 불아파는 사회당 공산당에 섞여있기 때문에 꼭 좌우라는 표현을 쓰면서 센터 라이트, 센터 레프트라고 하는데 이 센터가 중도 사상이 아니고 좌우를 나눈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우측이다. 나는 좌측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색깔을 감추지 않습니다. 확실히 하고
정당에서 그걸 자기 정강 정책을 밀어붙이죠. 안 그러면 그 정당에서 살아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윤 대통령이 최근에 실로 와이어스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우파들 입장에서 듣고 싶은 발언을 했습니다. 소위 이념 논쟁을 불붙인 거죠. 공산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 이건 타협할 수 없다. 좌우 사상은 타협이 안 됩니다. 성패가 있을 따름이에요. 좌파가 지휘하든가 우파가 지휘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경우 그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아니 새가 방향 잡아가면 날개가 걸어가야지. 그것도 조금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사상은요, 좌우 날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정신이고 개인의 정신이고 그 사회 영혼이에요. 이걸 날개에 비교해서 좌우로 하자. 이게 좌파들이 만들어낸 논리였습니다. 자기들의 색깔을 감추면서 우리가 뭐 빨갱이가 진 거지. 자,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좌우 날개론에서 윤 대통령이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국민의힘 우파들의 소위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난다고. 제가 뭐 경향신문도 보고 한겨레도 봅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알아야 되니까. 그 경향신문 불사일자 제목이 이거예요. 대통령 이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여당.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권 가운데는 이게 중도를 갖다가 이거 우리가 이탈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안철수는 노골적으로 우려의 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걸 위험하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 협변한 국민은, 야, 발언이 아주 아슬아슬하다. 그리고 이것도 뭐 홍보부 문제가 나왔을 때 당대표도 그 다음에 원내대표도 아니 뭐 슬슬 넘어가잖아요. 다시 시작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입장을 잡고 이걸 갖춰가는 것 같아요. 처음은 그런 발언 안 했거든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빨리 알았겠죠. 이게 확실한 거야. 소위 남한의 사회를 뉴레프트가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제압해가지고 제자리에 돌려놔야 될 우파 인사와 우파 정당이 그걸 회피한다. 모른 척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도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중도에 속하는 사람, 손 안 찍겠다는 사람은 이게 중도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알지만 좌파를 지지하는 정당은 중도로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똘똘 뭉쳐있어요. 잘 보십시오. 근데 중도로 가는 사람 대부분 다 우파야.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내가 윤 대통령 지지했는데 내가 별로 마음이 없다. 왜? 문재인이 구속하라고 시켰더니만 문재인은 손가락도 안 건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 안 간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이게 복합이 돼서 이탈하는 중도층은 대부분 다 우파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전략가들이. 좌파는 이탈하지 않아요. 개딸들 보세요. 예? 똘똘 뭉쳐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바깥에 있는 누구야? 칩토끼들이에요, 다. 이 칩토끼들을 이제 끌어 넣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좌우싸움이다.
색깔을 확신하자. 그리고 다음 총선에 소위 핵심 이슈는 이념 문제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 걱정한다. 이 사람들 믿고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른 건데 다음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 끝입니다. 이재명 씨가 미군 철수요. 가라면 나가야지. 그 사람들은 할 겁니다. 왜?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확실히 못을 받겠다. 다시 하겠어. 남한 사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서 투반하고 민족자유당을 하려고 하겠죠.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포트를 칠까봐 전부 다 이게 벌벌 떠는 게 국민의힘이다. 저도 국민의힘 찍었는데요. 다음에 이걸 또 찍어야 되나? 저만 해도 늘 찍어놓고는 아쉬웠다고요. 그래서 이 사상의 경감 현상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서 사상이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날 길은 사상 전선에서 이겨야 된다. 밥은 한끼 덜 먹어도 관계없어요. 이 전역에서 지금 다 끝입니다. 밥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문에서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헌법이에요. 우리 헌법이요. 헌법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사상면에서 이론적으로 비문한가. 일본은 헌법 만드는데 21년 걸렸습니다. 메이지 때. 우리는 42일 걸렸어요. 이승만 대통령 약간 빨리 만들어와. 근대 사상이나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근대 국가 체제를 위한 헌법을 42일 만에 만들다 보니 그 위에 아웃풋 바뀌었죠. 내용은 권력 구조, 직설제냐, 내각제냐, 이거지. 본질은 거의 손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건국 일이 이거다 저거다 시비를 계속하는데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4.19 민주이념을 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인정을 보통으로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면 인정성은 이종찬이 말대로 1919년이나 되죠. 이게 우리 헌법 전문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생일부터 이따위 헌법 전문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아직 시비가 끝나지 않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님도 하겠다고 그랬다고. 물론 재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이나 일본 헌법을 봐도 이런 건 없어요. 우리 헌법에 못 박아놓고 아니다 기다 시비하고 있다고. 그 헌법대로 해야 하면은 인정의 수립 날짜가 그것만 안 해요. 그거 인정합니까? 이게요. 뭐냐면 2017년 뉴욕타임즈 168에 나온 신문입니다. 이게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제 뉴욕타임즈에 실었는데 여기에 미국 헌법 다 들어있습니다. 간단해요. 7점. 그 다음에 26개 수정조항. 이게 전부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전문이 영국과 미국에 몇 년간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영국과의 전야사 성향을 아마 집어넣었을 겁니다. 독립투쟁의 성리를 기념하고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보스턴에 처음 반란이 일어났는데 보스턴 정신이라고 넣었더라고요. 여기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였죠? 이게 헌법인데 헌법 전문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원래 미국 헌법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법이 사진 많아서 그러면 또 가장 강력한 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 전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We the people. 이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뉴욕의 유명한 정치인이 사람들 모르더라고. We the people. 우리 이 합중국 인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완벽한 합중국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구현하고 국내 소위 안정을 도모하고 그리고 국방을 책임지고 그러면서 국민의 복지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우리 강속 체제를 국가를 지켜가자. 이게 요 헌법 전문이 딱 요겁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앞으로 저는 꿈을 갖고 있다면 미국보다 더 훌륭한 나라가 돼야 된다. 못할 게 없죠. 단순한 건대 완성이 아니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잘난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헌법 만들 때는 적당히 너저런 소리를 넣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분열하고 3.1절만 되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죠. 4.19만 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고. 5.18 되면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걸 국가가 기본 문서에 명시해서 잊어버리지 마라. 링컨이 남북전쟁 끝나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남북전쟁은 국군에 의해서도 일어난 게 아니다. 남군에 의해서도 일어난 게 아니다. 신의 승리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싸웠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는 국민이다. 같은 정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부가 독립해 나가려고 할 때 이걸 막혀서 전쟁을 했다고. 그럼 이걸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링컨은 먼 훗날을 염두에 두고 그 위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독특한 분이에요. 그런데 뭐 인류대학, 유학, 박사 한 사람 꽉 찼는데 우리는 왜 그런 훌륭한 연설이나 말소리를 듣지 못할까? 뭐 저부터 늘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요 결함이 많습니다. 삼권 분립도 행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다. 소위 권력 분립이 무너져 있어요. 사법부 독립이 미약하게 되어 있다. 반자본주의적 경제 조항이 많습니다. 법과학식을 하면 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팔던데, 야, 너, 내가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국정감사 헌법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가장 악법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와서 오는데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 갑질하는 찬스예요. 예? 아무런 죄 없는 기업 총수들 와 불러놔 하루 종일. 근데 기업 총수 나 못 가. 우리가 법적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 있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일단 또 국세청 조사 올까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정감사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서 국정감사를 빌미로 사법부를 감사한다고. 인류가 사법부에 감사하면 안 돼요. 예산 문제라면 그건 감사원이 저게 감사해서 끝이야. 그런데 법원에 가고 뭐 판사 부르고 검사 불러서 따따 부르고 이게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제도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서 합니다. 국정감사하는데 자료를 이만큼 갖다 놓는다고. 나는 이거 듣고 5월 또 저 대덕관계 가야 돼요. 볼 수도 없고. 몰라요. 그 예산 문제가 중요한데, 원래 예산은 입법부가 수립하고, 입법부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집행하면 끝이에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예산 편성을 못합니다. 위헌한다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예산국이 있지만 그거는 협조 차원이지 편성권은 이유가 없겠어요. 그 다음에 집행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감사는 국회에 속해 있는 감사원이 하는데 한 3,000명 돼요. 양당이 협조해서 이제 감사원장실인데 임기가 15년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하고는 막강하다고요. 국가의 예산, 정책을 전부 다 감사하는데, 이래 보고, 잘못된 게 있잖아요. 당장 스톱이야. 진행하는 사업도 스톱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돈 쓰는 거는 놓치지 않고 다 감사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감사원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감사하죠. 청와대를 너무 감사해야만 한다고. 뭐 헌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정말에 대통령이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산 편성하고 대통령이 집행하고 대통령이 감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뭡니까? 독재예요. 아니, 질의응답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그랬는데, 그냥 강의로 마음과 매듭을 짓죠. 강의하는 걸로 질의응답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9시간을 여기 또 사용을 해야 해서, 그걸로 매듭을 그렇게 해서 이 헌법 자체가 모순이 많고, 사람들 정치, 이외 정치, 정당 정치는 뭐 개판이죠. 법치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치는 시민사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뭐 자살하고 범죄하고 마약하고 그래서 이 시민사회가 계속 타락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전남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가 훌륭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또 나오는 후보에 별 볼일 없다. 이 사람 치겠다고는 정권 장출도 어렵겠다. 이때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보내자. 여기서 말한 국민은 60대 이상 실버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실버
들으실 거예요. 천만입니다. 천만 실버 생각 필요가 많아요.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고 많다고 20대 까불지만 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천만 실버 세대가 야 이번에는 우리가 정부 와서 민주당 김을 대통령 만들자. 그래야 우리가 사장투쟁에서 이길 수 있고 미완의 기적도 완성할 수 있고 건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